챕터 2의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무제표, 재무상태표와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를 공부를 했습니다. 마지막 재무제표는 The Statement of Cash Flow라고 해서 현금 흐름표입니다. 현금 흐름표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영업 현금 흐름, 투자 활동 현금 흐름, 재무활동 현금 흐름. 그래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 investing이니까 투자활동 현금 흐름, financing이니까 재무활동 현금 흐름으로 해서 기업의 활동을 영업, 투자, 재무 세 단계로 나눈 다음에 그거로부터 회사의 캐시플로우를 추정하는 겁니다. 뭔가 어려워 보이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죠? 그래서 우리 재무관리에선 이걸 하지 않습니다. 이런 현금 흐름표가 있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정리해보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 재무상태표가 일단 있고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가 있고 그 다음에 현금흐름표, 이게 3대장입니다. 3대장, 재무제표 3대장. 하나, 둘, 셋. 이 세 가지가 있고 재무상태표는 특정 시점의 재무상태,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 현금흐름표는 일정 기간의 기업의 현금 흐름을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현금흐름표는 우리 재무관리에선 다루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현금 흐름은 다루게 됩니다. 현금 흐름은 뭐냐? 우리 Financial Manager, CFO가 되겠죠. 재무의사 결정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재무제표, Financial Statement로부터 추정하는 가장 중요한 정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재무제표밖에 없잖아요. 재무제표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로부터 현금 흐름을 추정하는 겁니다. 현금 흐름의 정의는 되게 간단합니다. 들어온 현금에서 went out, 나간 현금 흐름을 빼는 겁니다. 항상 세상 모든 만사가 원래 이론은 정의는 되게 간단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죠? 돈을 많이 벌면 되죠. 어떻게 하면 전교 1등을 하죠? 교과서 위주로 공부하면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현금 흐름은 들어온 현금 흐름에서 나간 현금 흐름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런 현금 흐름표는요, 지금 우리가 궁금해하는 이 캐시플로우를 우리가 딱 보고 싶은 걸 제공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재무관리에서는 이 현금 흐름표를 굳이 다루진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는 일단 이번 챕터에서 현금 흐름을 계산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이번 챕터에서 가장 좀 복잡하고 어렵고 하지만 중요한 부분이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스탠다드, 일반적인 현금 흐름표 방식과 뭔가 다르다는 건데 이건 배우지 않습니다. 어차피 현금 흐름표 작성하는 걸 저희가 가르쳐 드리지 않기 때문에 현금 흐름표 작성과 여기서 재무관리에서 계산하는 현금 흐름이 어떻게 다른지 알 필요도 없는 거죠. 이걸 다루지 않지만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는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냐? 간단합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기업은 asset, 재무상태표 왼쪽에 있는 자산을 잘 활용해서 돈을 법니다. 그리고 그 돈을 번 다음에 그 돈을 자산을 구입하는데 들어갔던 자금이 있잖아요. 그 자금의 원천들에게 자본 비용을 지불하는 거죠. 그래서 돈 벌어서 투자한 사람들한테 나눠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현금 흐름을 다루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이제 이번 세 번째 시간에 여러 번 나오게 될 텐데요. 왼쪽 cash flow from asset, 기업은 자산으로 영업 활동을 한다고 그랬죠. 자산으로 번 돈을 크레디터, 채권자, 저한테 돈을 꿔준 사람입니다. 채권자한테 나눠주고 스탁홀더, 주주가 되겠죠. 기업의 주주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간단하게 스토리텔링을 해보면
자산으로 번 돈을 채권자에게 먼저 나눠주고 그 다음에 주주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이런 흐름으로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런 흐름을 캐시플로우 컨셉이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 재무관리에서요. 이거를 실제로 사례를 통해서 계산을 해본다 보시면 이거는 앞에서 봤던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게 쉽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 보면 왼쪽이 기업이라고 했죠. 기업이고요. 오른쪽이 자본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업이 자본시장에 주식 또는 채권이라는 증권을 발행하면 이 자본시장이 투자금을 기업에게 줍니다. 그 투자금을 가지고 기업은 에셋에 투자를 합니다. 에셋에 투자를 하면 그 에셋으로부터 캐시플로우 프롬 에셋, 돈을 벌게 됩니다.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우리 예제 수식과는 좀 다르지만 정부에도 주고 배당을 주주에게도 주고 데트 페이먼트를 채권자, 크레디터한테 주는 거고 나머지 재투자를 하는 거죠. 이 중에서 우리 앞에 소식과 관련된 걸 생각해 보면 government에 주는 건 텍스잖아요. 텍스도 당연히 고려하고요. 뒤에 보시면 아실 거고요. 그 다음 다른 스테이크홀더에게 예를 들면 종업원들에게 주는 여러 가지 임금이라든가 이거 다 고려합니다. 그리고 배당도 고려하고요. 이자 비용, 이자를 지급한다면 이자도 고려하게 되고요. 나중에 내부 유보도 고려하게 됩니다. 왜냐면 내부를 유보한다는 건 누구 거냐면 결국 주주 거거든요. 배당을 하든 내부 유보를 하든 다 주주 거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금의 흐름을 좀 전에 배웠던 수식으로 표현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Cash flow from asset. 제일 처음 시작했던 한 글책에선 자산 관련 현금 흐름이라고 부르는데요. 직역을 거의 한 거죠. 근데 여러분은 그냥 cash flow from asset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장사에서 번 돈입니다. 사업을 asset을 통해서 번 돈인데 이거를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하기 전에 조금 더 분해를 해보겠다는 거죠. 처음에 operating cash flow, OCF 마이너스 net capital spending 마이너스 change in net working capital이라고 되어 있네요. 뭔가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하나하나 살펴보면 별거 아닙니다. 첫 번째,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 이게 바로 영업 관련 현금 흐름이라고 해서 오퍼레이션,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법니다. 장사해서 돈을 벌었네요. 그 돈을 이 전 페이지에 보면 채권자에게 주고 주주에게 줬잖아요. 그 전에 먼저 이걸 하는 거죠. 내 캐피탈 스펜딩. 장사에서 번 돈을 주주나 채권자에게 나눠주기 전에 일단 캐피탈 스펜딩, 뭐냐? 자산을 투자를 하는 겁니다. 어떤 자산이냐면 1년 현금화가 되기까지 1년 이상이 소요되는 current asset이 아닌 fixed asset 기억나시죠? 얘는 fixed asset 투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돈이 남았죠? 그럼 누구한테 가냐면 change in net working capital. 기억하시겠지만 net working capital의 정의가 뭐냐면 current asset 마이너스 current liability였잖아요. 이 current asset 마이너스 current liability가 net working capital인데 이거의 변화래요. 이런 current asset, current liability, 즉 current에 투자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current에 투자하는 거래요. 정리해보면 장사에서 번 돈을 고정자산에 투자하고 fixed asset에 투자하고요. 그 다음에 유동자산, current asset에 투자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스토리 라인인데요. 하나하나 의미를 살펴보면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 그러면 장사에서 번 돈이란 뭐냐? 실제 이겁니다. 회사가 매일매일 이런저런 영업활동을 통해서 발생시키는 캐시플로우죠. 역시나 이건 모두 다 재무제표에서 다 계산을 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 넷 캐피탈 스펜딩이 뭐냐? 앞에서 소개시켜드린 바와 같이 픽스트 에셋에 투자를 하는 거죠. 픽스트 에셋을 샀다든가 혹은 내가 가지고 있던 픽스트 에셋을 중고나라에 팔았다면 그 세일을 빼주는 거죠. 왜 판매된 가격을 빼주냐면, 판매하면 돈을 받을 때 빼주냐면 이 타이틀이 넷 캐피탈 스펜딩이잖아요. 투자란 거죠. 투자란 거니까 투자한 거는 플러스고 만약 제가 어떤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고정자산을 팔았으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겠죠. 세 번째, change in net working capital은 net working capital의 정의가 current asset minus current liability잖아요. 그래서
current asset 혹은 current liability, current 쪽에 뭔가 투자를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는 이전 페이지에서 보신 바와 같이 영업, 즉 영업을 통해서 발생시키는 캐시플로우입니다. 영업을 통해서 발생시킨 캐시플로우는 어떻게 계산하냐? 번 돈에서 비용을 제외하는 거죠. 이렇게 간단한 거죠. 약간 느낌이 우리 손익계산서의 단기순이익과 같지만 그거와는 다르다는 걸 여기서 이 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번 돈에서 지불한 돈을 빼는 건데 포함시키면 안 되는 건 뭐냐면 디프리시에이션입니다. 디프리시션이 감가상각비였고 이전 페이지에서 보시면 기억하시겠지만 넌 캐시 아이템이었잖아요. 캐시플로우가 아니에요. 캐시플로우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고려하면 안 돼요. 그리고 interest, expense, 이자 비용입니다. 이자 비용도 고려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자 비용은 장사에서 번 돈이 아니고 앞에서 기억하시겠지만 캐시플로우 from asset은 캐시플로우 to creditors, 캐시플로우 to stockholders 였잖아요. 장사에서 번 돈을 채권자한테 나눠주죠. 이때 이자 비용을 나눠주는 거거든요. 요거는 여기서 고려하기 때문에 이자 비용은 이 캐시플로우 from asset에서 고려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포함시켜야 되는 건 뭐냐? 세금. 정부에게 지출하는 세금은 반드시 포함을 시켜라. 왜? 영업을 잘하면 세금을 많이 내고 영업을 못하면 세금을 적게 내기 때문에 이 세금은 영업과 관련된 현금, 즉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랑 관련돼 있다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냐면 원래는 실제로는 계산 방법이 훨씬 복잡하지만 재무관리 교과서상에 나온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상에 우리 좀 전에 예제에서 다 저번에서 배웠던 것들 이런 계정 과목만으로 한정해서 계산하면 이렇다는 겁니다. 첫 번째 계산 방법 EBIT 플러스 Depreciation 마이너스 Tax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한번 계산해 볼까요? Earnings before interest and tax잖아요. 어떻게 계산했냐면 레버뉴에서 코스트를 빼고 디프리시에이션까지 뺀 게 여기까지가 EBIT였어요. 근데 왜 디프리시에이션을 다시 더하냐? 좀 전에 디프리시에이션은 고려하지 말라면서요. 빼져 있는 거를 고려하지 않으려면 다시 더하면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세금은 고려하래요. 그랬죠? 세금이 여기 아직 EBIT 고려가 안 돼 있네요. 세금을 고려해야 됩니다. 세금은 캐시 아웃플로우이기 때문에 세금을 빼주는 거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 디프리시에이션 날아가기 때문에 레버뉴, 코스트, 텍스에서 계산이 됩니다. 되네요.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은 넷 인컴하고 디프리시에이션과 인트러스트를 더하는 거죠. 넷 인컴을 조금 전에 봤던 손익계산서를 비교해 보시면 레버뉴에서 코스트를 빼고 디프리시에이션도 빼고 인트러스트 익스펜스도 빼고 텍스까지 뺀 모두 다 뺀 게 넷 인컴 단기 순이익이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보면 감가상각은 고려하지 말라고 그랬네요. 이게 넷 인컴이니까 감가상각을 고려하지 말랐으니까 마이너스를 고려하지 않으려면 다시 더해줘야 되는 거고요. 이자 비용을 여기서 고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자 비용을 고려하지 말아야 됐으면 빼져 있는 걸 고려하지 않으려면 다시 더해야 되겠죠. 그래서 해보면 depreciation, interest 빼주면 실제로 revenue, cost, tax만 남게 돼서 1번 방법의 답과 2번 방법의 답이 동일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를 계산하는 방법은 1번 또는 2번 방법으로 계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net capital spending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et capital spending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캐시플로우 프롬 에셋을 계산하는 방법 중에 구성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고정자산에 투자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설명을 해보면 고정자산에 투자한 금액에서 고정자산을 팔아가지고 받은 돈을 빼주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의미가 되는 건데 이런 의미를 재무제표에서 쉽게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재무제표 항목을 활용해서 계산하는 수식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즉 ending net fixed asset 기말 고정자산에서 beginning net fixed asset
기초 고정 자산을 빼주는 거죠. 그래서 매년 초에 고정자산 금액에서 매년 말 고정자산 금액을 빼주면 고정자산이 그만큼 늘었구나라는 걸 의미하는 건데 이 중에 디프리시에이션, 감가상각을 반드시 고려해 줘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 이 예제를 보시면 되게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엔딩, 기말에 재무상태표에 픽스드 에셋이 1709였습니다. 근데 기초에 픽스드 에셋이 1644고요. 그해 감가상각비가 65래요. 그럼 무슨 말이냐? 얘기를 들어볼게요. 만약 우리가 고정자산에 투자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1644가 얼마로 연말에 변하냐면 1644 빼기 65로 줄어듭니다. 왜 그러냐면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고정자산을 샀다. 그러면 그게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서 감가상각비라는 걸로 가상의 현금 흐름이 아닌 이 가상의 비용이 매년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손익계산서상에서만 나가는 게 아니고 실제로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이 감가상각비만큼 매년 줍니다. 예를 들면 1000달러짜리 기계를 샀고요. 제가 5년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한다 쳐요. 그러면 1000 나누기 500이니까 200달러씩 년 감가상각이 되네요. 그럼 어떻게 되냐? 첫 해에 시작했을 때 이 장부 가치가 1000이었다가 기말이 되면 200이 줄어서 800으로 변하고요. 800이 600이 되고 400이 되고 200이 되고 결국 0이 됩니다. 1, 2, 3, 4, 5 그 해, 각 해 말에 가서는요. 다른 말로 하면 1000이라는 곳을 통해서 구매한 이 자산의 에셋의 밸류가 장부 가치가 800, 600, 400, 200, 0으로 장부 가치가 이렇게 매년 하락하는 거죠. 그래서 1644로 그해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해 감가상각이 65래요.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장부가치 1644에서 감가상각 65만큼 줄어들겠죠. 이게 아무런 투자도 일어나지 않은 고정자산의 가치가 될 겁니다. 근데 엔딩이 얼마냐면 1709였습니다. 그래서 1709이구나. 16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1644 빼기 65인데 1709만큼 늘었으니 이 두 개의 차이가 고정자산 투자 금액이 되겠구나라는 겁니다. 계산해보면 130이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이 고정자산의 순 투자 금액이 되는 거고요. 음수가 될 수 있다고 표시했어요. 맞나요? 맞습니다. 음수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내 캐피털 스펜딩이 음수가 됐다는 뜻은 고정자산 투자한 금액이 고정자산을 팔아서 받는 돈보다 작은 거죠. 스펜딩이 음수니까 내 캐피탈로 돈을 번 거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했고요. 마지막 change in net working capital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net working capital의 정의가 current asset과 current liability의 차이잖아요. 다른 말로 CA 빼기 CL이잖아요. 그래서 요거의 차이니까 어떻게 계산하냐? ending 기말에 current asset에서 기말에 current liability를 뺍니다. 이게 바로 ending의 net working capital이 되겠죠. 빼기 beginning의 current asset에서 beginning의 current liability를 뺍니다. 그럼 이게 beginning net working capital이 되겠죠. 그죠? 이걸 계산하면 쉽게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뭐 하는지 모르시겠지만 이 다음 마지막 챕터 2의 마지막 수업 시간에 예제를 풀면 이제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도대체 이 캐시플로우 프롬 에셋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이번 달 둘리네 가게의 현금 흐름이 있대요. 둘리 아세요? 아기 공룡 둘리. 제가 만든 예제는 아니고요. 우리 학교의 강효석 교수님 책에 보면 이 예제가 있길래 제가 좋은 예제라서 가져와 봤는데요. 둘리, 여러분 세대에게는 뽀로로 같은 그런 공룡입니다. 잠깐, 뽀로로가 공룡인가요? 아니죠. 펭귄이네요. 현금 흐름을 보겠습니다. 월 평균 도매상에서 과일 500만원을 구입해서 1000만원에 판매한대요. 둘리 도둑놈이네요. 어쨌든 500에 구입해서 1000만원에 판대요. 매출액이 1000만원인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리고 매출 원가는 500만원이고요.
각종 비용이 100만 원이고 세금은 50만 원이래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좋아하는 OCF를 계산해 보시면 1000 빼기 500 빼기 100 빼기 세금까지 고려하면 350이 되겠네요. 이게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입니다. 장사에서 번 돈. 근데 둘리가 반찬 코너를 신설했고요. 냉장고를 100만 원 구입했대요. 이게 바로 뭐죠? 고정자산 투자잖아요. 픽스트 에셋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넷 캐피털 스펜딩 요거에 100만 원을 투자했대요. 그래서 350만 원 장사에서 번 돈 가지고 일단 100만 원을 투자했대요. 그리고 뭘 했냐면 밑반찬 30만 원을 구입했대요. 둘리는 어쨌든 이 반찬 가게 과일 가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밑반찬이 나름의 재고 자산이거든요. 재고 자산, 인벤토리는 커런 에셋의 종류입니다. 즉 커런 에셋에 투자를 한 거죠. 워킹 캐피탈을 투자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체인지 넷 워킹 캐피탈이 기존에 얼마 그대로 있다가 30만 원 더 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장사에서 350만 원 번 돈을 가지고 고정자산에 100만 원 투자하고 그 다음에 밑반찬 워킹 캐피탈에 30만 원 투자를 한 거죠. 남은 220만 원이 바로 캐시플로우 프롬 에셋이 되는 거죠. 이걸 가지고 누구한테 갈까요? 우리 앞에서 다 보셨지만 누구한테 가냐면 캐시플로우 투 크레디터스한테 가야 되는데 마침 둘리는 빚이 없대요. 줄 게 없네요. 캐시플로우 투 스탁 홀더스에게 가야 되는데요. 둘리는 주식회사가 아니고 자기 혼자 하는 솔 프로프리어십이래요. 자기 회사 하고 있대요. 그럼 누구 돈일까요? 220만 원 다 둘리의 돈이죠. 뭐. 그죠? 이런 흐름을 계산하는 게 회사가 어떻게 돈을 벌어서 투자를 하는지를 이 캐시플로우 프롬 에셋만 봐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계산해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했던 캐시플로우 프롬 에셋입니다. 캐시플로우 프롬 에셋은 이제 어떻게 누구한테 가는 거냐? 처음에 채권자한테 갑니다. 채권자한테 가는 걸 캐시플로우 투 크레디터스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 가지고 그 돈을 남은 돈을 가지고 주주에게 갑니다. 이때 주주에게 가는 돈을 캐시플로우 투 스탁홀더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캐시플로우 투 크레디터스는 간단합니다. 이거는 분리기호입니다. 마이너스 아닙니다. 일단 채권자한테 가는 캐시플로우는 이자 비용이 되겠죠. 즉 채권자님 돈 빌려줘서 고마워요 하고 이자 비용을 지급하고요. 그냥 돌아와야 되는데 만약 우리 회사가 돈이 없다.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추가 대출을 받아야 되겠죠. 추가 대출을 받아오는 거죠. 받아오기 때문에 음수입니다. 왜냐하면 이 항목의 제목이 캐시플로우 2잖아요. 2. 채권자에게 가는 현금 흐름이기 때문에 지급하는 이자 비용은 양수가 되는 거고 만약 새로운 추가 대출을 받아오면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장사에서 번 돈 가지고 채권자한테 간 다음에 이자 지급하고 새로 돈 빌려오는 거고요. 캐시플로우 투 스탁홀더스는 이것 역시나 분리기호입니다. 마이너스 아닙니다. 주주한테 가서 배당을 지급하고 혹시나 우리 회사가 돈이 없으면 주주에게 주식을 발행하고 새로운 투자금을 출자금을 받아오는 거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 처음에 봤던 수식을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캐시플로우 프롬 에셋 자산으로부터 돈을 번 걸 가지고 캐시플로우 투 크레디터스 채권자한테 가서 돈을 주고요. 주고받고죠. 사실은. 그리고 캐시플로우 투 스탁홀더스 주주한테 가서 돈을 주고받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 계산 방식 탓을 다 알고 있는데 한번 제가 계산해 볼게요. 지금까지 배웠던 걸로 캐시플로우 프롬 에셋은 어떻게 계산했냐면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 마이너스 넷 캐피탈 스펜딩 마이너스 change in net working capital이었어요. 말로 정리해보면 operating cash flow, 장사에서 번 돈은 net capital spending, fixed asset에 먼저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change in net working capital, net working capital, 유동자산 가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계산했냐면 OCF는 EBIT, 이자와 세금을 내기 전 이익인 earnings before interest and tax에서 depreciation을 더한 다음에 tax, 세금을 빼줬죠. 당기순이익,
손익 계산서상의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숫자로 계산해 보면 넷인컴은 다 빠져 있는 숫자잖아요. 여기다가 디프리시에이션을 더하고 이자 비용을 더해서 계산했다는 거죠. 그리고 넷 캐피털 스펜딩은 어떻게 계산하냐? 엔딩 픽스드 에셋, 이게 기 말에 고정자산 픽스드 에셋의 금액이죠. 그리고 비기닝 픽스드 에셋, 기초의 고정자산 투자 금액. 이 차이가 있는데 여기다 뭘 고려하냐면 이 중에 자연 감소분인 디프리시에이션 부분을 이렇게 고려해서 계산을 한다라는 거고요. Change in Net Working Capital은 어떻게 계산했냐면 운전 자본, Working Capital의 변화기 때문에 Ending Current Asset 빼기 Ending Current Liability에서 Beginning Current Asset 빼기 Beginning Current Liability로 계산하면 됩니다. 이것들을 다 계산하면 Cash Flow from Asset이 계산이 되는 겁니다. 좀 복잡해 보이지만 이거를 말로 한번 설명해 보면 장사에서 번 돈을 가지고 고정자산 가서 투자하고 유동자산 가서 투자하는 겁니다. 이거를 갖고 누구한테 가냐면 채권자한테 가죠. 채권자한테 가서 어떻게 되냐면 이자 비용을 지급하고요. 새롭게 돈이 없다 그러면 new borrowing, 새로 돈을 빌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캐시 플로우 투 스탁홀더스는 어떻게 되냐? 바로 위에 있긴 하지만 일단 주주들에게 배당을 지급하고요. 이거는 디프리시에이션이고 얘는 배당입니다. 배당을 지급하고 돈이 없다. 그러면 새롭게 주식을 발행해 투자금을 받아와서 넷 이퀴리를 받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을 머릿속에 넣어놓고 계산을 해야 되는 거고요. 중간고사 때 이거를 계산해보라고 하는 문제가 100점 만점에 6점짜리로 나오게 됩니다. 포션이 크죠. 그래서 이 챕터 2의 마지막 시간에 우리 이번 챕터에 US 코퍼레이션이라고 했던 기업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봤었어요. 그 예제를 가지고 실제 예제를 가지고 계산을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